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종로 모처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여당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일요일 뉴스톱 10 패널 4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앞서서 이 합참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또 오물풍선 36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북부와 서울에 한 110개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벌써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이제 종이 쓰레기류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북한이 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을 보낸 건 올 들어서만 벌써 9번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시행하겠다. 현재 24개의 고정식 방송을 하고 있는데 16개를 더 틀 수 있다. 이동식까지 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하루에 10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를 풀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천거리가 한 20-30k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의 황해남도나 강원도까지 우리의 대북 방송,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전달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K-팝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 등이 대북 확성기를 타고 북한에 울려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들어오는 속보가 또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12시간 정도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아주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또 한 번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시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 모두 다 오 드셨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 심경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 예의가 없습니다. 최성원 변호사님.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영부인 여사들이 소환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출석한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고, 나머지는 전직 배우자 신분으로 나간 거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출석하신 2004년에 이순자 씨라든가 2009년에 권양육 여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두 가지 단계고요. 당시 이제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 혐의 관련해서 그 참고인으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는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태광실업을 받았던 640만 달러. 박연차. 그래서 그때 저 참고인으로 간 겁니다. 근데 둘 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 없는데, 이순자 여사는 당시 조사를 받고 나서 200억 가량의 추징금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추징에 얹어서 냈던 그 사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현직 배우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지만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검찰이 부산지검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고요. 자, 김건희 여사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자, 제3의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종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종로에 있는 모처로 지금 그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직전 대변인, 이 야당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부른 것, 이거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역대 그 다른 영부인들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검찰청사에 나서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던 사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떠한 예외도 특혜도 그리고 성역도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 구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검찰청사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완전히 그 배제시켜줬다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말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여사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많은 논란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형사 1부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합니다. 최재형 목사 등이 관련자 조사를 이미 했죠.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미 전달을 받은 상태고요. 자, 반부패 2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미 1차로 2021년도에 서면 조사를 했고요. 2차 서면 조소가 2024년 7월 중순 이미 70쪽 정도에 이르는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이 검찰로 갔습니다. 자, 송 의원 보시기에는 이미 서면 조사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또 부른 것은 이걸로 이제 검찰 수사를 좀 마무리하겠다. 뭐 그런 마무리 작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자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사 절차나 과정에 대한 어떤 공정성 논란이 없으려면 최소한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서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하면서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서 병행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오늘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2020년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수사 지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그 독립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만 해라 이런 수사 지휘가 내려갔었고 그게 아직까지 수사 지휘가 해제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사실 여기서 보면 어제 시간대로 구성을 해보자면 1시 반 정도의 낮에 먼저 가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먹을 때 6시 반이니까 여기가 1시 반쯤에 조사를 시작해서 먼저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초점은 이 명품 가방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질문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0년 4월인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간 거잖아요. 벌써 4년이 지나는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1심에서는 그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하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모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의혹자들은 지금 2심 결과도 아마 곧 나올 것으로 9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 고소고발했던 것이고요. 사실 의혹 제기는 그 전해인 2019년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윤석열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 제기는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종결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종결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검찰에서 막았던 것이다. 총장 라인에서 막았던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결국 지금 아마 항소심을 결과를 지켜보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으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마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70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면 조사에서는 그거를 위주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을 거기 때문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련 조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더 많은 조사, 더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그냥 약속대로는 아니겠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검찰과의 이 대면 조사에서 각각의 이제 변호인,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또 변호를 해줄 변호인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화면으로 보셨으니까 명품백이 건너간 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뜯어보고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용산 경내에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건 최수영 평론가 최근에 나왔던 거는 그 행정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저거 반납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행정관이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용산 내 보관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비교적 실체가 간단하잖아요. 몰카 공장인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가방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고 그게 이제 지금 용산 그 모처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김 여사는 어쨌든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그 말하자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이게 사건의 얼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이 안 됐다.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그게 8월 말까지 판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그 실체를 한번 보자고 해서 이미 제출을 아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가방이 이제 검찰로 갈지 안 갈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말이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전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저께 소환 조사가 그 최종적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규 대변인.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지금 가방의 성격이 저 명품백의 성격이 뭐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바로 어떤 지금과 같은 여사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내가 깜빡했어요. 이랬다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바로 나왔던 1월 달에 1월 초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건 대통령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은 이것을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사께서 이것을 돌려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작년 11월 달에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이 해명 과정 자체가 뒤죽박죽 꼬였다. 그리고 대통령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수수하고 언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직도 이것이 이게 뭐 대통령의 기록물인지 지정 여부로 갖다가 올해 말까지 하겠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사가 당시에 받았을 때 돌려줄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것을 저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바로 이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깜빡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저 행정관은 아직도 대통령실의 여사 일정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 과연 어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유감 표현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룡 의원. 그렇다면 어제 갑자기 물론 한 며칠 전부터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시간은 얼마나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왜 그렇다고 지금 보십니까? 달력을 놓고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 시점에 한 것이 뭐 납득이 안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24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기간 중에 만약에 저 조사를 받으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에 시달리기 아주 좋겠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날 개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국민들의 시선이 가 있는 동안에 은근슬쩍 조사받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올림픽 개막 시점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기를 넘기면 폐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8월 12일까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실은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 지금 화면에 탄핵 청원 청문회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출석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찾을 거면 아예 그날 조사를 받지 왜 어제 받았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는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면 거절한다, 거부한다라는 지금 반응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일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어제 굉장히 늦게 밤 11시가 넘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인가 아닌가 해석이 분분한데 이원석 총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친 부의장. 10시간 뒤에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조사가 시작될 때 보통 나가서 이렇게 응대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늦게 보고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 조사는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어제 이루어진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그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문제를 또 따진다면은 그럼 이후 건 명품백 수수권과 관련돼서는
그런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일 과연 출근길에서 아마 이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또 이렇게 몇 초간 침묵을 하면서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텐데 침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좀 불편한 심기를 아마 드러낼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정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일 뭔가 출근길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겠죠. 근데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검 안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패싱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는 검찰총장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을 패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성룡원 의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한숨을 좀 쉬고 몇 초간의 뜸을 들였던 거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고 인사 조치한 것에 대한 아마 불만의 표시로 많이들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후 통보를 받았고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걸 보면 저게 검찰 관계자하고는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치현 부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그 내일 아침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에 아마 많은 언론이 관심을 집중할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 조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총장 패싱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석 조사가 물론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즉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이 경호나 안전상의 고려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수긍은 되는데 그러나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에 그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혜자가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교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더라도 사실 비공개로 받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청사에 출석을 해서 받았더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원석 총장 패싱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여야의 해석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주기 소환을 밥 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다, 소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반면 국민의힘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과연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과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여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당대회 후보자들 1차에서 끝낸다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나머지 후보들은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영남, 강원, 서울에서 막판 당심 잡기에 나왔는데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건 우리 동지들이건 끌어들여서 그런 모습에서 과연 우리라는 동지의식이 있는가?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분열로 가느냐 통합으로 가느냐. 당정관계를 말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당정관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좋은 정치라는 거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은 할 말하고 직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일차 누적 투표율이 45.98%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모바일을 했고 오늘부터 ARS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첫날 ARS까지 포함한 누적 투표율이 45.98%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4일 동안 투표를 진행해서 이제 모레 화요일 날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45.98%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기현 당대표가 뽑혔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3일차의 투표율이 53.13%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숫자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갖는 함의가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20이 감안되죠. 지난번에는 당원 투표 100%였지만 예.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투표 추세에 지금 한 7%포인트 정도가 지금 적단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이거는 당원은 물론 이제 84만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보다는 바람에 이게 좀 말하자면 캠페인의 방향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최소한 지난 투표율에 근접하는 최소한 50%대는 가야지 조금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의 이 저하는 어대한에 조금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저는 전망을 먼저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어쨌든 지금 전 당원의 당원 비율을 보면은 영남이 40%, 수도권이 37%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 얼마큼의 투표율이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한동훈 후보의 1차에서 승부내겠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막판에 불거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 논란, 공소 취소 논란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반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투표율 자체에서는 굉장히 결선 투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전당대회가 혼탁하게 진행이 되면서 투표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투표를 외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우리 쪽에 투표할 사람들은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쪽에 분위기가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각 후보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해보면 원희룡 후보는 본인이 살기 위해 대통령이건 동지들이건 막 끌어들인다.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신뢰가 바닥이다. 당에서 역할을 하려면 신뢰부터 쌓아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더 이상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SNS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송영훈 위원. 채널의 방송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물론 뭐 그때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사과를 했네 못하게 막았네 등등의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아까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를 했었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 해서 모두 오를 들었단 말이죠. 오늘 실제 대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입장은 윤상현 후보 외에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반응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전당대회에? 전당대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통계상 그런데요. 지난 38 전당대회 때 55.1%가 최종 투표율이었습니다. 그중에 ARS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6.49%. 그러면은 전체 투표자 대비 비중으로 하면 한 1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채 안 되는 비중이 ARS를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투표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첫날, 둘째 날 다 모바일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ARS 투표가 진행이 돼서 오늘 하루에 지금 5.5% 정도가 ARS 투표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식이 이제 오늘 오전에 전해졌기 때문에 일부는 ARS 투표를 한 다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후보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특정 후보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미미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약간 미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어떻게 있죠. 유리하게 불리하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유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이 크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가 검찰청에 출석해서 받는 식으로 전혀 논란이 없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공격의 소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당심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미결정의 유권자가 있다면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 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ARS 투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김 여사의 오늘 소환 조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시작됐고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가 시작하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한동훈 그 후보하고 나눴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검찰 조사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투표가 거의 끝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3일차에 진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결선 투표 사실상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경원 후보는 강원도를 갔는데요. 오늘 재미난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와, 완전히 20대 청년 같아. 하나, 둘. 당대표 되면 후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예, 성취 부의장. 강원도에는 후보들이 그러고 보니까 간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와줬더니 굉장히 고마운 모양입니다. 지지를 선언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도지사 입장에서 뭐 지지까지는 해주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같이 화기애애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강원도 쪽에 있는 뭐 당원들의 규모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남 지역이나 이쪽에 비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공을 들이는 정도가 좀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 경력도 길고 도지사들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과의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당심이 없다, 로열티가 없다, 동지들을 뭐 판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본인이 비교 우위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오래된 정치인들과 관계가 좋다라는 걸 좀 뽐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성치은 부의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뚜껑은 열어봐야 최종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원희룡 후보는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려고 하는 이 한동훈 특검법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 어제 토론 때 뭐 숨길 거 뭐 있냐? 그럼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한동훈 특검 숨길 게 있습니까? 없으면 해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말 하시는데요. 당내 선거에서 그렇게 마타도에 집중하시는 원희룡 후보님은 그럼 공격으로 빠져나가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왜 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죠?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오늘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향해 당당하니 본인 특검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제기했으니 저쪽에서 덜컥 받으면 한동훈 특검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저 주장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실제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이른바
설화 리스크가 실제 한동훈 특검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사실은 민주당 주장이 말이 안 되더라도 이른바 문자 논란으로 일궈진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말하자면 정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위험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논란에 대해서 이번에 그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말하자면 민주당이 공세를 좀 빌미를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당심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또 한동훈 후보의 실수를 전략적으로 끄집어내므로써 막판 표심에 좀 영향을 끼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한동훈 특검이 어쩌면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먼저 민주당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걸 방어하느라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원망스럽겠지만, 왜 이 얘기를 자꾸 꺼내서 나를 공격하느냐고 원망스럽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너무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실 정치적 사안이 현재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 이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송룡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민주당이 한 7월 말쯤에 전당대회 전에 특검법을 낼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7월 말로 좀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당대표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되자마자 특검법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조국혁신당에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하나 발의를 일찌감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만 공동으로 발의를 했고 민주당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그래도 그때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당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자는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면은 그것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는 그래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저런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해서 뭐 표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동조하고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의 태도가 참 아쉽고요. 사법시험 수석까지 하신 분이 이런 그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뭐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대는 짧고 정치는 깁니다. 예. 전당대회 투표는 내일이면 끝나지만 정치는 그 다음으로도 몇 달, 몇 년을 두고 계속이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앞으로 당원들로부터 어떤 그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좀 깊이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은 아까 1차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상대가 인신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합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투표해달라는 동료가 과연 오늘과 내일 이 ALS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자, 저 호소가 얼마나 먹힐 걸로 보세요? 저거는 뭐 그 꼭 반드시 투표를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이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 성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뭐 자폭대회니 분당대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상황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표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의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전당대회 이후를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말씀을 나눈 건 저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통합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뭐 그 무슨 상황이 있었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뭐 그 진지 내에다가 뭐 그 총을 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폭의 그 폭로가 많았습니다. 뭐 한동훈 댓글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소 취소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제기한 문제, 이 문제들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이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된다면 민주당 역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선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로
이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OX 편말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 검찰 조사 결과 기소로 이어질지 불기소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 여사가 사과를 할지 말지 그것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선 직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사과가 있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졌던 또 김건희 여사의 추가 사과와 관련된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대명 넘어 확대명이라는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당대회 지방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 정적 어떻게 제거해서 계속 집권해야지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가게 할 당대표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 저 사악한 정부 여당하고 강대치는 끝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구 경북의 득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제주에서 82, 인천에서 93, 강원에서 90. 이 세 군데만 누적을 해도 90%가 넘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받았던 77%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다른 대통령과 다른 당대표와 비교를 해볼까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 97년에 총재 선출될 때 73%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2020년에 60% 받았습니다. 이때도 높았던 수치인데 지난번에 77.77, 이번에 현재 물론 아직까지는 이틀 차지만 90%.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압도적인 득표를 할 거란 건 예상들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보는 것처럼 77.77%로 예, 지금 화면 나오네요. 예. 대구 94, 경북 93. 더 높게 나왔네요. 예. 그 이후에 뭔가 2년 동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사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으로 좀 빠져나간 당원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미래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 나가면서 호남 쪽에 있는 당원분들을 비롯해서 또 상당수가 이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예견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전 대표 아닌 다른 목소리에 좀 손을 들어주자라는 분들도 분명 있는데 저 정도 수치는 아닐 텐데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등을 돌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호남이나 수도권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흔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사법 리스크죠.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소위 검찰의 사법 공격이 너무 심해. 나를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야. 옛날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택연금을 했잖아요. 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대도 않는 건 마구 기소하고 법정에 가둬놓으려는 거 아닌가. 이재명 같은 유형의 정치인은 이제 웬만한 부패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 게 하나만 튀어도 보여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흑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랑 같아서 웬만한 거 튀겨도 아무 표시도 안 납니다. 예, 최수원 평론가.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는 너무 혐의가 많아서 뭐 하나 작은 티끌이 튀어도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현안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4명의 후보들은 각양각색의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직접 SNS나 아니면 저렇게 영상으로 개입하면 자기 메시지를 내므로써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은데 당장 지금 10월이면은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2개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나오면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혹시나 사법 리스크에 유죄가 나서 만일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판결나면은 굉장히 당내에서 혼란스러울 텐데 그렇다면 포스트 이재명의 시대를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아마 나선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저조한 득표율이지만 완주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대 고비는 10월이다. 그때 해야지 지금의 뭐 확대명, 어대명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예견된 거고 그것은 충분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 중에서 한두 가지가 유죄가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쉬쉬하던 것들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균열이 날 수가 있어서 저는 김두관이나 김부겸 후보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분석합니다. 예, 성룡원 의원. 예, 방금 전에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당내 득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민주당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서산이 가장 붉습니다. 그런데 그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계속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큰 오산이 되죠. 그 뒤에는 밤이 오게 됩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재명 전 대표가 감옥을 보내거나 죽이려 이랬는데 또 안 되니까 가택연금. 이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정도 반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 정도 반열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닙니까?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차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감이 되고요. 그렇게까지 지금 방금 전에 10월에 그 민주당의 위기설을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런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 기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이미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됐기 때문에 출마한 대표의 출마한 이상 대표에게 전권의 힘을 몰아주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 싸워라 이런 당원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엔 총알 도피에 간 사나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브라보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후보를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전당대회 때 포착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스쳐가는 이 장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said, just relax, chill. You got enough. You got so much nuclear weapons, so much. I said, just relax.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성취 부의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야구를 보러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옛날처럼 진짜 쇼맨십이 뛰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서 또 미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할지 뭐 등등의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이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이죠. 왜냐면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은 형제가 말씀하신 대로 뭐 정상회담도 실시했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정상회담까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바라보는 시선들이 뭔가 쇼맨십이다. 뭔가 뭐 진정성은 담겨 있지 않다.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 뭐 이번에 만약에 또 다시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분명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또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이 좀 화끈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 지침, 뭐 탄두의 그 중량 제한 같은 걸 완전히 해제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당시 받아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외교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전 세계가 현명하고 현실적인 동맹국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있는 저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하시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과거 대통령 할 때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사실 해오셨거든요.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하거나 대한민국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관심인 것처럼 미국에서도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될지 관심인가 봅니다. 이렇게 브라보라는 말까지 쓴 걸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콜비 전 차관보가 매우 영리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요 동맹국 파트너 중에 하나인 한국의 유력한 말하자면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발언을 콕 소환해가지고 우리 동맹국들도 우리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안정적인 트럼프의 어떤 아시아 정책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동맹국들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시비 걸지 말아라. 아주 저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지켜보는 미국 그 트럼프 진영의 저는 어떤 세밀한 디테일 전략이 이번에 눈에 띄는 하나의 대목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사실 뭐 초기에 당대표 토론회가 있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 이런 것들 들고 나와서 좀 관심이 붙는가 싶었는데 그 내용은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관심 사안이 전해지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장면 순간 포착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입을 갖다 대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를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입이 아닌 볼로 이렇게 딱 스쳐갔다. 이런 게 나오면서 외신에서 저게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키스를 패싱했다.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보시기엔 저거 패싱으로 보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그 맥락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스캔들 중에서 이제 그 스토미 데니얼즈와의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약간 회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계도를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결혼을 3번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남과 예비 맏며느리 멜라니아 여사 시어머니인데 나이가 오히려 예비 며느리가 더 많죠. 그다음에 손녀도 이번에 굉장히 등장해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여사가 관심이 있었다면 이번엔 다양한 자녀들, 손자들까지 나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킴벌리 길포일 예비 며느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Joe Biden's vision for American weakness and Donald Trump's vision of American greatness. Rise up! Rise up! This is our last chance! 예, 우리도 뭐 전당대회나 대통령 후보 이런 큰 행사에 가보면 가족들이 함께 하지만 저렇게 올라와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장면들은 보기 힘든 장면인데 미국이라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쇼맨십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키스를 하려다가 실패했던 이 장면 왜 패싱 논란이 나왔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에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렇게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손을 이렇게 툭 치면서 손을 안 잡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저 당시에도 이제 스캔들 관련된 보도가 있어서 저게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갖가지 해석을 나왔었는데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뭐 해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장면 때문에 최근 있었던 전당대회 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보기에는 저 가족들 저렇게 10명 넘는 가족들이 나와서 이런 모습에 뭐 누가 누구를 패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와의 가졌던 막내 아들, 이제 20살이 갓 된 이제 막내 아들, 키가 뭐 2m 장신이라고 하죠. 그 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화면에 많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빼 닮았다, 뭐 정치에 관심이 있다 없다 굉장히 화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저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갔을까 이 축제장에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나라막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배우 유지태 씨가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그 옆엔 저렇게 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동행을 했는데 왜 갔을까요? 북한 인권 홍보 대사가 된 유지태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0년 전인가요? 북한 소설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아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최정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유지태 씨가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배우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늘 기자들이라던가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었던 배우로 손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요, 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다른 느낌을 받았던 그 기억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보셨던 이 영상은 무엇을 언급한 것이냐, 바로 이 북한 작가 홍석중 소설이 원작으로 한 이 영화 황진이에 출연했었던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야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앞서 지난 4월에 공개된 웹툰 안가이라는 이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 웹툰의 시나리오 작업을 유지태 씨가 했는데 이 작품 역시도 이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의 실상을 다룬 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유지태 씨가 이런 작업 등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하는 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내 배우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의외다, 훌륭하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요즘에 북한 외교관들의 줄리은 탈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리일규 참사도 쿠바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자, 리일규 전 참사가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로 멕시코에 있을 때 한국 식당 가봤는데 맛이 없어서 거부감이 있었다. 근데 한국 와서는 매일 먹는 게 국수인데 마트에서 파는 봉지에 든 냉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이걸 사 먹는다. 우리는 냉면 하면 북한,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일규 전 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과거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왔던 냉면 관련된 목소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평양냉면보다 고깃집에서 파는 후식냉면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평양에서 자랐고 네. 압류강 국수로 제 집 드나들지 먹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번 여기 이제 평양냉면을 되게 잘하신다는 집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딱 한 젓가락 먹고 이게 무슨 맛이지? 우리 물탄 맛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 냉면한테 못 따라온다. 한국 냉면이 못 따라온다. 이제 평양 함흥냉면을 뭐 서울냉면, 무슨 광주냉면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네. 사실 이 한국에서 그런 얘기죠. 평양냉면에 식초를 타서 먹냐 아니면은 뭐 이 겨자를 타서 먹냐, 예. 뭐가 오리지널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가위로 그런 자르냐 안 논란이- 자르냐 뭐 논란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먹는 냉면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북한 실제 살았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예. 일단 이 북한 쿠바 대사로 일을 했었던 이 리일규 이 참사 같은 경우도요. 한국 음식은 입에 좀 맞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 한국 식당에 가봤는데 맛이 없어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는 게 국수다. 북한 국수는 밍밍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파는 이 봉지에 든 평양냉면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사 먹는다라는 예.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탈북하는 요인이야 체제에 대한 불안감 또 거부감 또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탈북을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만 넘어와서 어떤 한국 생활에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잘 맞아야 될 텐데 다행히 마트에서 파는 음식까지도 조차도 입에 맞다고 하니까 저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탈북하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는 여름 콘서트 하면 유난히 회자가 되고 있는 콘서트가 있죠. 가수 싸이 씨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강풍에 싸이 씨의 흠뻑쇼가 1시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아들 만난 게 뭐 뉴스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최 기자님, 어제 싸이 흠뻑쇼가 있었는데 강풍에 뭐 조명이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입니다. 이 밖에 잠시라도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잖아요. 저녁에, 예. 그렇습니다. 싸이의 이 대표 여름 콘서트 흠뻑쇼 같은 공연도요. 이 폭우와 낙뢰 등 악천후로 도중 중단되는 사태가 그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에 있는 게 위에서 떨어진 조명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입니다. 20일 오후 경기 과천 이 서울대 공연에서 열렸던 이 흠뻑쇼가요. 폭우와 강풍으로 현수막이 날아가는 등 이 피해가 발생해서 1시간 정도 만에 긴급 중단했는데 이 앵커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굉장히 지금 밑에 보면은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게 예. 뭐냐면 5m 정도 높이에서 이 조명 장치가 떨어진 거예요. 꽤 높은 데 떨어졌네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위험하지만 예. 그 바로 앞에서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도 이게 강풍에 만약에 관객석까지 날라왔다. 이건 관객 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 다행입니다. 네, 소속사에서도 뭐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싸이 씨가 직접 뭐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속상하다. 하지만 다친 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 앞으로 관련된 환불이나 이런 조치는 잘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오늘도 공연이 과천에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공연은 예정대로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6시 48분이니까 오늘 공연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는 지켜보도록 하시고 어제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더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날 현장을 찾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스케이트로 또 굉장히 유명한 전 이규혁 선수와 예. 이 손담비 부부도 이날 현장을 찾았고요. 또 개그우먼 김지혜 씨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등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이날 자리를 찾았는데 각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중단이 돼서 아쉽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싸이 씨 공연을 앞두고 뭐 리허설 한다고 조명을 막 쏘고 또 너무 흥겹게 음악을 틀어서 과천 주민들이 시끄럽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 또 강풍에 공연이 중단되면서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만 그래도 인명피해 없이 오늘은 공연이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가신 분들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건 사실 뉴스가 안 되죠. 당연한 건데 SK 회장이어서 또 이혼 소송 중이어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진 이후에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최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최 기자님 지난달 저렇게 아들과 함께 장남과 함께 그 화면에 포착되는 저 장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어제 서울 신사동 식당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찍은 사진 3장이 올라왔습니다. 최 회장이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전화번호를 그렇게 보는 장면? 예. 그렇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예. 이 SK E&S 북미 법인 자회사에 근무 중인 이 아들입니다. 최인근 씨가 잠시 귀국을 해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에 사진이 찍힌 것으로 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공개된 날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부자 회동이 있었던 이 지난달 5일 같은 경우는요.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라는 이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지 엿새 후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보다는 엄마 편에 서서 탄원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저런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사진은 누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찍었고 일부러 언론에 몰래 노출한 것 아니냐라는 억측도 있었는데 SK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우연히 찍힌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잘 지내는 아버지 목소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국민의힘 3일차 누적 투표율이요. 오후 6시 마감 45.98%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게 0.33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자막이었는데 요거는요. ARS 투표율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고 전체 투표율은 작년보다 7%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 투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